다음으로 금융공학의 역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한테 이 금융공학의 역사를 무슨 정성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리려고 넣어놓은 건 아니고요. 이 금융공학, 앞에서 얘기했던 Financial Engineering이 결국 문제를 발견하고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죠. 이 과정에 한해서 금융공학의 역사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학자들은 금융시장의 움직임, 금융시장에 있는 기초자산, 그리고 파생상품의 움직임을 어떻게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 어떤 관점에서 연구를 시작했는지 그 역사에서 발견하게 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금융공학의 역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총 4개의 서브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4.1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 그죠? 주식, 채권 이런 것처럼 금융시장의 기초적인 자산들을 의미하고요. 그걸로 인해 파생된 파생 상품들, 그들의 움직임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지? 이 움직임을 수학적 또는 정량적으로 확인해 볼 수는 없을까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기초자산 또는 파생 상품의 움직임을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다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의 기초 자산과 파생 상품들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전체 움직임은 어떻지? 라는 걸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좀 더 정량적으로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시장을 활성화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상품들의 가격을 좀 더 정량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거래를 활성화시킨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를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좀 더 4.4로 가서는요. 기초 자산이 단순히 앞에서는 하나였는데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시장에 단순히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죠. 뭐 ETF도 있고요, CDS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의 상품이 아니에요. 여러 개의 상품을 묶어서 이름을 붙입니다. 왜 여러 개의 상품을 묶었을까요? 하나의 상품이 가진 리스크나 불확실성보다 여러 개의 상품을 묶으면 좀 더 그 리스크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대사회에서는 금융시장에 정말 다양한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단순히 하나의 기초자산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초자산을 묶어서 상품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상품들은 어떻게 수학적으로 리스크를 측정하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런 방면으로도 다시 한번 성장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흐름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째, 기초자산,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생 상품의 움직임을 정립하기 위해서 첫째로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학자가 1827년입니다. 꽤 오래전이죠. 거의 200년 전이네요. 꽃가루의 움직임을 확인했어요. 꽃가루가 랜덤하게 무작위로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을 발견을 하고 이것과 마치 금융시장 그런 움직임이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랜덤워크 또는 로버트 브라운의 이름을 따서 브라운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요. 예측할 수가 없는 연속적인 과정을 모델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우니안 모션 아니면 랜덤 워크라고 하면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금융시장의 움직임들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랜덤 워크 또는 브라우니안 모션 이런 움직임을 많이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에도 반영되어 있는 로그 정규 분포
따르는 랜덤 워크 모델이라고 되어 있죠. 랜덤 워크를 생각하시면 돼요. 랜덤 워크라는 게 아래 그림과 같은데요. 이 수학식은 쓰지 않지만 0인 시점부터 100 시점까지라고 할게요. 그리고 시작은 동일하게 0에서 출발합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한 단계 오르던가 떨어지던가 밖에 없어요. 이런 랜덤한 움직임을 계속 누적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기울어진 계단형 모양이기도 하죠. 더해가는 겁니다. 어떤 케이스는 다음과 같은 직선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케이스는 다음과 같은 움직임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케이스는 다음과 같은 움직임까지 흘러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이 랜덤워크 기반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 특정 시점을 뽑았더니 이 시점에 누적되어 있는 히스토그램, 옆으로 움직인 히스토그램인데요. 0이 몇 개지? 0은 요만큼. 그리고 10이 몇 개지? 10은 요만큼. 개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분포처럼 표현한 건데요. 표현해 봤더니 로그를 취했을 때 정교분포가 된다. 뭐 이런 개념이 로그 정교분포라는 의미인데 아직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로버트 브라운이라는 연구학자께서는 예측할 수 없는 연속적인 과정을 랜덤워크 또는 브라운 모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그림과 같이 랜덤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루이 바슐리에 같이 걸어 올라가면요. 이러한 꽃가루 움직임, 랜덤성 있는 꽃가루 움직임을 처음으로 계량화해서 표현했습니다. 실제로 수학 이론으로 정립을 한 첫 학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아인슈타인에서 재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1900년도 당시 굉장히 생소했던, 이 당시에 사실 옵션? 옵션이 뭐야 도대체? 그렇죠? 저희 우리나라 생각하면은 1900년도면은 거의 뭐 조선시대, 그쵸? 완전 옛날입니다. 옛날인데 그때 무슨 옵션, 주식 이런 게 너무 생소할 수 있죠. 생소할 수 있는데 이런 생소하는 옵션 상품의 가격을 모델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결국 루이 바슐리에는 처음으로 랜덤 워크라는 것을 수학 이론으로 정립을 했고요. 모델링을 한 거죠. 아인슈타인에 재발견되고 옵션 상품 가격을 모델링을 하는 효시가 됐습니다. 다음 루이스 프라이 리차드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열역학이라는 내용을 하진 않지만 지금 이 움직임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보면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는 요즘은 이렇게 그래프, 함수식 이런 표현을 쓰지만 옛날만 해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런 움직임이 확산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시그널처럼 특정한 움직임처럼 확산 이렇게 그렇게 해서 실제 열이 퍼져 나가는 원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diffusion equation 확산 방정식의 형태로 기초 자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수치 해석적인 방법이 많이 쓰이고요. 흔히 얘기하는 시뮬레이션,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MC라고도 하는 방식, 그리고 유한 차분법, Finite Difference Method, FDM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시작점, 끝점까지 경계를 주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열이 퍼지는 것과 같이, 그렇죠? 우리 열이 퍼진다, 공기가 퍼진다. 이거 사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도 별로 없고요. 그 확산 과정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Diffusion Equation, FDM, 시뮬레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처음으로 방정식의 형태로 규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1911년 이런 차분 방정식의 형태로 이산화 해서 표현되는 형태를 최초로 제안하셨고요. 오늘날 사실 바로 이 유한차분법이라는 거는 금융공학 이슈를 해결하게 된 굉장히 큰 계기가 됩니다.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본적인 방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다소 금융 수학적인 방식이긴 합니다. 제가 앞에서 금융 수학과 vs 공학을 비교한 적이 있죠. 그렇죠. 다소 금융 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기초 자산이 다음과 같은 경계에 있을 때 경계 값을 제시하고 중간에 어떻게 움직일지 정량적, 논리적인 분석에 좀 더 포인트가 된 방식이긴 합니다. 어쨌건 이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규명을 하게 되면 그 움직임을 통해 시너지를 얻어서 공학적으로 활용하는 건 더욱 성능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확산 방정식 형태로 기초자산의 움직임을 규명하고 제시한 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제안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노버트 위너라는 분께서 1923년 기존의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하는 브라운 운동으로 위너 프로세스라는 걸 개발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브라운 운동과 위너 프로세스는 거의 유사한데요. 유사한데 좀 더 금융시장에 맞게 기초자산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좀 더 정량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너 프로세스라는 게 모든 금융공학의 책 또는 논문에서 가장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산인 주식의 움직임이 바로 위너 프로세스에 따른다 라는 이 금융공학의 시작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다음, 폴 세뮤얼스는 거시경제학 또는 미시경제학 모두에 대해서 수학적, 정량적인 접근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전반적인 체계를 확립하셨고요. 앞에 얘기했던 루이 바슐리의 논문을 재발견해서 한계는 다소 있지만 옵션 가격 결정 이론의 기초를 확립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폴 세뮤얼슨까지로 하면 이 경제학 전반적인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그리고 금융, 기초자산과 파생상품의 움직임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중요하신 분이 계신데 일본 분입니다. 이토 키요시라는 분이 계세요. 이토 키요시. 지금부터 좀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이토 키요시께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불규칙한 움직임을 분석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들여보셨을 수도 있는데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확률 미분 방정식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 흔히 SDE라고도 합니다. 이걸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여 뭐가 중요하냐면 창조한 게 문제가 아니라 무작위로 움직이는 독립변수 X와 이거를 SDE라고 불리는 F 함수에 넣어서 실제로 기초자산의 움직임인 Y를 연결고리를 만드신 겁니다. 연결고리. 그리고 기초자산과 파생상품이 드디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까진 별도였어요. 기초자산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옵션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거였다면 그 연결고리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파생금융혁명으로 발전된 바 거의 금융공학의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하게 된 거죠. 기초자산으로 파생상품을 이어서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서 옵션의 확률 미분 방정식 SD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여
그걸 본인의 이름을 따서 이토즈 렘마라고 합니다. 이토즈 렘마. 이 수식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X. 무작위로 움직이는 기초 자산을 이 식에 넣어주면 F라는 효과를 통해 파생 상품의 움직임이 Y로 출력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우린 지금 다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기초자산, 주식, 채권, 경제, 선물. 근데 그들이 맨날 뉴스에도 나오고, 그죠? 얼마가 올랐습니다. 무슨 뉴스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등락이 되고 뭐 경제에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들의 움직임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했네? 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Y는 FX라는 접근으로 금융시장을 핸들링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토즈 렘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초자산과 파생상품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정립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단순히 시장 하나하나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특징을 수학적으로도 알면 좋지 않을까? 그쵸? 알면 좋겠죠. 이걸 위해서 해리 마코위츠라는 학자께서 1952년 드디어 지금도 매우 많이 쓰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포트폴리오 이론이란 거를 창시하십니다. 즉 이것이 거의 계량 분야, 금융 분야, 정량적인 금융 분야의 어떤 시발점이 된 계기인데요. 현대적인 계량 금융 기법의 모태가 되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는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왜 여러 가지의 상품을 묶어서 상품을 만들까요? 라고 얘기한 적 있죠. 그렇죠? 왜 고도화했을 때 여러 가지 상품을 묶을까? 살짝 얘기한 건데요. 실제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월스트리트의 오랜 격언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수학적. 한 바구니에 담을 필요가 있을 때만 담는 거예요. 어지간해서는 한 바구니에 담지 않을 경우에 좀 더 리스크가 분산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에는 개별적으로 많은 상품들이 있는데요. 동일 수준의 위험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익률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되지? 그걸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어요. 자, 동일 수준의 위험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다라는 건 금융공학적인 접근이 되겠죠. 그렇죠? 금융수학은 반대였잖아요. 수익을 고정해 두고 이 고정된 수익을 리스크 없이 어떻게 만들까라고 볼 수도 있듯이요. 그렇죠? 그런 방식에서 아래 그린 것 같은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전체적인 특징을 바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걸 제시를 통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왜냐면 샤프 레시오라고도 하는 건데 시장의 리스크예요. 시장에는 정말 많은 상품이 있죠. 그 상품들마다 다 타이핑을 한 겁니다. 어떤 상품은 리스크가 0.22인데 annualized 1년 수익은 한 0.08쯤 되네. 점을 찍은 거예요. 어떤 건 리스크가 0.28인데 리턴이 뭐 한 0.23쯤 되네. 점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거든요. X축과 Y축에 뿌려내는 거. 뿌린 다음 이것들의 포트폴리오 경계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린 다음 내가 만약에 시장의 리스크를 고정한다면 리스크는 저것으로 좋죠?
고정했을 때 이렇게 고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한 다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 보는 거죠.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 하나밖에 없죠. 거의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리스크를 감당해서 좀 더 올리면 이 정도의 레벨의 수익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건 수익이 0.1이 안 되기도 하고 어떤 건 0.15가 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어떤 포트폴리오, 어떤 상품들이 위험과 수익률의 관점으로서 내가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자, 위의 내용에서 거의 이어져 내려가는 내용인데요. 윌리엄 샤프, 존 리트너, 그리고 젠 보신이라는 학자께서 1963년 MPT라는 포트폴리오 이론을 좀 더 확장을 해서요. 위험 자산의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하는 캐피털 애셋 프라이싱 모델, CAPM 또는 CAPM 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으로 알려진 각 자산마다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을 개발합니다. 앞에 봤던 마코이츠의 MPT와 달리 포트폴리오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들을 좀 더 줄이고요. 실용성을 높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산별 베타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각 자산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하게 됩니다. 수식이 좀 나오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생기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내가 만든 프라이스 리턴이라고 해서 내가 만든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최소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이 차이를 프라이스 오브 리스크라고 합니다. 내가 리스크를 감당함으로써 좀 더 얻게 된 리스크죠. 초과 수익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X라고 볼게요. X 얘를 Y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됩니다. Y는 베타 X 더하기 C 이런 모습이죠. 모습이 어떤가죠?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회귀 분석 같은 모습이에요. X와 Y의 관계식으로 표현됐고 내 수익률과 그렇죠? 시장의 기대 수익률, 각 포트폴리오 각각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그 베타로서 이 베타가 높을수록 시장의 초과 수익률에 얼마만큼 변하냐에 따라서 전체 기대가 되는 포트폴리오에 예상되는 수익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각 자산마다 그죠? 각 자산마다 삼성전자는 베타가 얼마인지 아니면 네이버는 베타가 얼마인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동일한 내용 아니지만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는 ROI가 얼마지? 레이트 오브 리턴이 어떻게 되지? 이런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되지?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베타라는 관점에서 전체 시장에서 각 자산들의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베타라는 정량적인 수단으로서 표현해내게 된 겁니다. 어찌 보면 MPT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전반적인 그 움직임 속에서 각 개별 자산의 움직임과 수익성도 정량적으로 표현을 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진 파마께서는 주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장은 효율적이다라는 효율적 시장 가설, Efficient Market Hypothesis, EMH라고 합니다. 이걸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개념이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런 움직임이
사실은 다 정보를 기반하고 있죠. 뉴스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적됨으로써 이 움직임은 굉장히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죠. 결국 이 가격의 움직임이란 바로 이 정보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정보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의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이 감당할 수 있고 포함하는 모든 정보를 다 반영하고 있다 라고 가정하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따르면 누구도 수익을 낼 수 없어야 해요, 사실. 이 이론상으론. 현재로서는 이 이론이 다소 맞지 않다라는 주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연구잖아요. 전체 시장. 전체 시장은 아마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정보들이 반영돼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거에 좀 더 포인트를 하면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시장의 정보, 시장의 데이터, 그리고 가격, 이걸 이어준 거예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그 이론을 규명했다는 게 좀 더 중요합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데이터가 있던 것도 아니죠. 사실 이런 것들을 관계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 이론이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걸 우린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건 시장이 접근 가능한 모든 정보는 이미 가격에 담겨 있을 거야 라는 데이터와 가격의 관계를 제시한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은 현존하는 실무 학자들은 기본 가정이고요. 그리고 랜덤워크라는 이론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랜덤하게 움직이는 건 수익이 나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그렇죠? 랜덤성 때문에 수익이 계속 나거나 손실이 계속 나거나 이럴 수는 없다라는 이론을 뒷받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3년도에 이 시장의 전체적인 데이터 또는 정보와 가격의 관계성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훗날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 시장 가설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구나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가 가격을 결정하는 큰 흐름에선 맞아요. 그런데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과연 100%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을 낼 수 없다기보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빈 틈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정보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잡아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격이 쌀 때 구매를 한다던가 이런 전략을 취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와 가격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자산과 파생상품의 움직임을 수학적으로 하나하나씩 규명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 움직임도 하나하나 파악하기 위해서 정량적으로 규명을 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